신한금융투자 이선희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번보다 안색이 좋으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은 괜찮으시죠? 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업부에 지난번 또 나오셨던 때하고 지금까지 뭐 장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뭐 영업 현장 좀 분위기 좀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것은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네. 같고, 이전에 비해서 투자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되셨어요. 투심이 위축돼 네. 있다. 그런데 단순히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음?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시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뭔가 조금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짙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면 더 크게 악재를 생각하시고 호재가 나오면 그게 호재라기보다는 자꾸 의심을 얼마 못 갈 하는구나. 거라고 의심을 하시는 그 그런 모습들이- 부장님 보시기에 그게 언제부터 그런 느낌? 사실 제가 영업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이건 투자자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미 뭐 소장님께서도 많이 아시는 바지만 음. 내부적으로 우선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오늘도 지금 오다 보니까 모 코스닥 기업의 횡령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그 코스닥 기업이었는데, 네. 예, 또 뭐 200억 가까운 횡령이 일어났던데, 뭐 회사 이름 밝히기는 좀 뭐 공개된 회사니까 뭐 밝혀도 되긴 하지만 제가 그 기업을 지금 잘 기억을 못해서 네네네. 일어났고요.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면 그래도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하나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약간의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횡령 얘기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 네. 계양전기인가요? 계양전기 말고 또 다른 기업이 또 다른- 하나 있습니다. 음. 계양전기는 이전에 나온 기업이고요. 네네네. 그 뒤에 오늘 새롭게 지금 그 뒤에 또 다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일고 있는 뭐 주주 가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네. 물적 분할에 대한 어허. 이슈,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도 분명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이제 고객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사실 말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라는 거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가치를 사고 주주가 돼서 그 기업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함께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현재 우리나라에 뭐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 또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 현재 있는 것보다 처벌을 강화를 해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100% 안 일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피해를 담지 않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말 기업만 보고 가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대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사실 놓고 보면 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부장님께서 영업이면은 기관 영업입니까? 개인 영업입니까? 사실 개인 영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 기관 쪽하고 개인 쪽하고 시장에 대한 걱정하시는 그 내용도 좀 다른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경험도 오래 있고 프로 중에 프로다 보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이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현재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해도 네. 굉장히 피곤하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경험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실제 돈을 크게 운용을 해봤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똑같이 어려워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정말 매매를 하는 게 맞느냐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느껴보면 시장에 현재 들어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에 뭘 제일 겁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일단 시장의 흐름이 너무 빨라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현재 악재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거든요. 아하. 예,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저도 지난해 하반기 시장 전망을 오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뭐 지금도 한번 또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저야 안타까운 뭐 일들이 2020년에는 예. 2020년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1년 내내 엉뚱한 소리만 했던 예. 경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부끄럽긴 했지만 또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오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의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기도 했지만 네.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전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원인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가 두 변의 변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의 변이. 델타 변이가 있었고 오미크론이 있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변이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거를 보면 네. 미국 연준이나 또는 각국 정부가 세운 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컨대 지난해 시장으로 놓고 보면 미국 기준으로 예. 미국은 코로나가 지난해 9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9월 7일에 보조금 주는 그 우리 실업자들한테 실업을 주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걸 그때까지 시한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9월 말에 끝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 전략을 짤 때 미국이 그래도 CDC라는데 질병과 관련된 그 식약청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반기에 뭔가 유의미한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갔고 네. 또 그 뒤에도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나온 데이터는 뭐 굉장히 많이 번지긴 해도 치명률은 낮다라고 해서 또 가볍게 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또 시장이 굉장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과연 제가 이전에 돌아가면 과연 제가 오미크론을 전망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죠? 1년 전 얘기라면 있을지도 몰랐겠죠. 델타 변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우연히 뭐 맞췄다라고 하면 우연이었을 거고 네. 물론 이제 저보다 훌륭했던 분들이 몇몇 시장에 대해서 좋은 뷰를 주셨던 분들은 이런 것 자체보다도 기업 본질을 봤기 때문에 비싸면 내려와야 된다라는 아하.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쨌든 거는 저는 이전에 매크로 변수를 전망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제는 최근에 우리가 2,600도 막 건드리고 한 이후로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네. 어제 오늘 갖다가 겪고 나서 우리 부장님 촉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시장이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이 묘한 어떤 뭐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부장님 촉은. 굉장히 불안한 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요 불안감들이 여기서부터 더 진행이 되면 오히려 그 불안감들이 극에 달했다란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겁을 먹는 것보다는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주셨던 분들도 저희들하고 동일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뭐 이 변수가 다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지수대 밑에서는 그래도 절대 저평가 영역이니 혹시 조금 더 내린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 일희일비 해봐야 굉장히 피곤하기만 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지 안 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아하, 대한 고민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침공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이 지수 이하대에서는 절대적으로 싸다. 뭐 대부분 PBR 1배 정도니까 2,700 이하에서 그래서 2,600 선 초반이면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감행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어지간한 참 자주 회자되었던 그런 종목들 막 수시로 뒤져보면은
참 많이 토해냈다. 예. 내지는 많이 밀려났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일부에서도 주된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근데 저는 미국의 그 핫한 빵 쪽이나 예, 예. 이런 쪽은 보면은 여전히 비싸 보이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주들 예.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빅테크다. 예, 굉장히 좀 순환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쌉니다. 많이 비싼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으로 투자했던 분들의 이게 줄어들면서 현재 빠지고 있는 게 첫 번째기도 한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현재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우리는 흔히 전부 다는 아니지만 플랫폼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플랫폼 기업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독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예. 현재 2차 독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들끼리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애플이나 구글이 예. 개인정보 방침과 관련해서 이거를 다른 데다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메타 이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사업을 하는 광고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기업들보다 더 독점적 구조를 강화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현재 같이 내리고 있지만 일정 부분 조정이 거치고 난 이후에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같은 빵 중에서도 두세 개 정도로 압축해서 올라오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상승 대열에서 탈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미국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네. 이 규제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 중심으로 나뉘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이 향후에 올라올 기업 그렇고 여기 상승 대열에서 탈리할 기업들이 현 나눠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은 옛날 페이스북인 메타는 지금도 비싸죠. SNS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현재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단순히 메타라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업 구조상 보면 이런 규제가 어떻게 이 기업한테 영향을 줄지 이걸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 기업별로 수혜를 보는 기업도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네. 제가 네. 볼 땐 지금 하락할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기업들은 또다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전까지는 추세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쪽도 계속해서 워치하고 계시니까 예.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는 저 캐시우드 이번에 잘 헤쳐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캐시우드를 보면서 네. 지난해 제 모습하고 비슷했다.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된다라고 외쳤었던 그런 뭔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한번 질주하면 멈추지 못하는 습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신의 포지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전의 사례를 들여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예. 우리 한국에서 투자할 때 펀드 중에서 브릭스 펀드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예, 브라질, 예, 러시아, 예. 인도부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해서 신흥국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었었는데 네.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 브릭스 중에서도 다 좋았던 게 아니라 한두 개 국가로 좁혀졌죠. 그러면 지금 캐시우드가 하고 있는 게 ETF인데 ETF는 많은 종목을 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ETF에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추려져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과연 그 ETF가 이전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많죠.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 ETF를 사는 것보다 그 ETF를 면밀히 뜯어봐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다시 선별이 되고 안 되는 기업들을 추려서 해야 되는데 그 ETF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좋아지는 기업이 올라가더라도 안 좋아지는 기업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깔아먹으니까. 그리고 대체적 이런 국면에서는 되는 기업보다 안 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과연 그 ETF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냐. 물론
그 ETF 중에서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연준의 긴축 이 두 개가 시장을 그동안에 최근 우리 시장 네. 꽉 이렇게 붙들 매고 있는 두 개의 재료인데 우크라이나는 저도 뭐 부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쟁이 났을 때 영향이 어떨까요? 그거 우리가 미리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도 의미도 없고 없고 사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예. 예, 이거는 사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투자자분들께서 보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네네. 예. 세종연구소라는 데서도 좋은 자료를 내주셨고 대외경제연구소에서도 좋은 자료들이 내주셔서 여러 군데 자료를 많이 취합을 해봤고 또 이제 해외 자료들 뭐 BBC부터 시작을 해서 예.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예. 그 자료들에서 얘기 나오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시장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우선 그분들의 말씀이 다 옳진 않겠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전쟁 날 가능성보다는 이 위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위기가 어느 정도 끌고 갔었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얻는 양국의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 양쪽 다 예, 얻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 느낌이 옵니다. 예, 예. 미국은 미국대로 얻는 게 실제 많고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 지식을 조금 동원을 해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제 이력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군 전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사례를 보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면 효과적으로 침공할 거라면 일단은 침공했었을 때 러시아를 좀 더 손쉽게 점령해야 될 거고 우크라이나를. 예, 우크라이나를 두 번째는 일단 아군의 피해가 러시아 입장에서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려면 기습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음. 지난 4월부터 포위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으면 과연 진짜 전제까지 할 의사가 있는 건지 궁금한 거죠. 이미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16일 날 뭐 전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수일 내에 난다. 지금 다 뭐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뻔히 다 보고 방어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쉽게 날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피해를 감안하면서까지 과연 침공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을 보면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급하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그렇죠? 미국에는 맞아요. 2함대, 3함대, 맞아요. 5함대, 6함대, 7함대가 예, 있고요. 예. 현재 이 지역을 관할하는 한 대는 6함대입니다. 6함대 해리 트루먼호라는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버지니아주 가면 노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2함대가 있거든요. 여기는 항공모함 중에서 한 척을 더 급파를 해서 두 척을 만드는 게 기본 전쟁에 대한 매뉴얼이 됩니다. 참고로 진짜 예. 전쟁 날 것 같으면 벌써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항공모함 그래서 와야 됩니다. 와 있어야죠. 예, 예. 지중해나 예. 흑해 근처에. 예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예. 이전에 여러분들 사례 보시면 뭐 한 3,000명 예, 뭐 예. 추가. 아유. 장난하는 그것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 북한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을 때 네. 한국을 관할하는 그 항모는 이제 7함대라는 함대가 관할을 네.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호가 와 있었고 약간의 불안함이 있자마자 요건 또 3함대 관할입니다. 3함대는 또 우리가 알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포인트 로마 항구에 항공모함이 4척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한 척이 실제 급파가 됐어요. 태평양 건너서. 예. 그래서 북한 때문에 온 것도 항공모가 2척이었었어요. 항모전단 2개가. 예.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누가 봐도 전쟁 긴장감이 커지고 여기를 흔히 얘기하는 방어할 만한 또는 전쟁에 대비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군사적인 조치는 물론 직접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미국의 군사 전략의 이전 사례를 봤었을 때 정말 전쟁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 흔한 얘기는 뭐 늑대다 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의심스럽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도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안 했을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네. 어찌됐든 이전에 비해서 뭔가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현재 취하고는 군사 행동에 대해서 놓고 보면 그 정도까지 전쟁을 감안한 현재 우리가 하는 군사적인 배치 움직임인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서론이 길긴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땐 전쟁 가능성보다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위기에 대한 수위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것 같은데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면 이런 어떤 전쟁 가능성이 고조돼 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또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팔아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 전쟁에 따른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바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매매를 줄이는 게 맞는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 예. 뭔가 사고 싶어 할 때는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이래저래 보니까 뭐 미국에는 주류 미디어들이 그냥 뭐 자꾸 전쟁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면서 그냥 그걸로 시간을 끌어야 될 만큼 좀 덮어야 될 만한 뉴스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뭐 특검 보고서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말이죠. 실제 미국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보고서들도 보면 미국의 바이든도 이렇게 자꾸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쟁이 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바이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안 한다라고 하고 그것도 되게 예. 좀 오바해서 한다라는 게 제 눈에 얘기가 다 보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실제 예. 분석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왜 저렇게 바이든이 오바해서 이렇게 떠들었을까라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예.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여기에 대한 노림수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아프간에서 이렇던 신뢰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EU 안보와 관련해서 트럼프 때는 EU하고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EU 안보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찾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다. 거기다 또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포석도 있다라고 분석 보고서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의 그 해프닝을 갖다가 보자면은 그놈의 뭐 한 줄짜리 그 속보에 환율이 7, 8원 가까이 뛰고 맞습니다. 코스피가 50포인트나 갑자기 추락하고는 거 보니 금방 원위치는 했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뭐 폭격기라도 한번 떴다 이런 소리 나오면은 시장이 데미지는 크긴 크겠어요.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 네. 같고요. 어제 저도 그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은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증폭돼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투자 전략에서도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 나오거나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보는 게 기본 전략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전보다도 AI 또는 선물 맞아요. 이런 파생이 예. 흔들린 경우들이 예. 많아서 이걸 역이용한 어떤 파생 세력들의 시장 흔들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당분간 이 재료 가지고 좀 장난을 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죠? 했습니다. 예. 예. 심지어 뭐 블룸버그까지 오버 상황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변수는 연준인데요. 아니 저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정말 세게 얘기해가지고 예. 연준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했다가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는 그 정도는 아니네. 그 정도는 라는 아니네 말이지. 예. 싶었던 겁니다. 대충 이제 뭐 그냥 의사록 이후의 시장 반응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음? 전체적으로 지금 연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는 확실한 것 두 같습니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정해진 경로가 없다. 데이터 디펜던트다. 정해진 경로가 없다란 말씀을 그대로 하면 앞으로 나온 지표에 따라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이걸 그대로 시장에 접목을 해보면 지금 연준의 발언이 불과 2달도 안 돼서 말을 10번도 더 바꿨습니다. 그럼요. 예. 예. 자, 시장을 지금 굉장히 잘 보고 계신 분이 로렌스 서머스 교수님이거든요. 맞아요. 이 서머스 교수님조차도 말씀을 계속 바꾸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말씀을 더 강하게 바꾸고 계시긴 합니다. 지금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축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만큼 시장을 잘 보고 계신 분조차도 말씀을 자꾸 바꿀 정도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었길래 연준이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해가느냐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지난해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보기에 물가의 가장 큰 상승 원인은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 12월 기점으로는 이게 병목 현상 말고도 수요 측면 그중에서도 고용 시장에서 큰 영향이 있다라고 봤겠죠. 고용과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대료. 자, 고용과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장기적인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올라가는 물가가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지난해 갑자기 뷰를 바꾼 게 첫 번째였고 아직까지는 이 의사로 이후에 FOMC가 열리지 않았지만 1월 물가 지수는 또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1월 물가 7.5% 보고 나서 또 강도 높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잘 아시겠지만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1월 물가 지표 이전까지는 0.5%포인트 올리는 거 3월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월 물가 지표 보고 나서는 말을 바꿔서 3월에 0.5%포인트 올리고 7월까지 총 1%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인 피력을 해서 더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1월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과는 또 다른 양상이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뭘 발견한 거냐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시장하고 고용시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대시장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측면의 물가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물가 상승세가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물가 상승 속도를 감안했었을 때 금리 인상 속도도 높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에 나오는 물가에 따라서 연준의 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연준이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의사록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정책을 써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때는 그 안심을 반대로 생각해서 주식을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연준의 긴축의 강도가 높아질 거라고 우려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을 해서 이 연준에 대한 부분을 피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올해 내내 우리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두 달로 끝날 게 아니고 뒤로 가더라도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있는 물가가 7.5지만 5%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연준이 있는 기조는 바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현재 목표하고 있는 물가는 2%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지금 7에서 올해 연말 가니까 2%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긴축의 강도를 낮추겠지만 그게 아니라 7.5에서 5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기존에 있던 뷰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 물가가 낮아진다고 흔히 얘기하는 긴축의 강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미국의 긴축이 완화될 거란 기대로 오를 때 잘 팔고 그렇죠. 오히려 또 미국이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때 다시 한번 사는 거를 반복을 해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반복을 해야 올해는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장 대응이 예년에 비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야, 우리 채팅방에 우리 이선엽 부장님 변호사 하셨더라면 한 얘기가 있네. 아유, 별 저도 진짜 공감해요.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이선엽 부장님은 뭐 버릴 게 없어요. 뭐 쓸데없는 어도 없고
무슨 외우고 하시는 말씀도 아닌데. 예, 그냥 저도 오늘 뭐 이런 대사 없이 그냥 왔죠. 예, 어떤 질문을 주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모든 방송에서 출연할 때 유일하게 원고 없이 하는 게 아마 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또 우리 이선엽 부장님의 매력이자 또 내공인데. 그리고 지금 저 중국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 지표나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 실제 안 믿는 게 맞죠. 네. 어떻게 잘 작년만 해도 흥닥 해서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잘 덮어서 연말에 시황제 등극 때까지는 별 뭐 더 이상 뭐 안 터지고 덮어 나갈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 이걸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를 중국에서 좋다라고 발표하더라도 예?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내상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미 내상이 그렇습니다. 상당한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이제 포지션이 애매해진 부분 때문에 빠진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실제 중국의 소비 또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현재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식고 있다라는 네, 반증이 될 그래요. 수도 있다는 맞아요.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도 여기서 더 이상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좌시하기엔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또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앞서도 말씀드린 연준은 이미 지표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해진 경로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실제 유의미한 물가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변수는 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의외로 병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맞아요.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이게 봉쇄 정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알면 물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하이 항구만 들어갔다 나오면 굉장히 느려져요. 하역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이런 고강도 우리가 알면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완화될 경우 생각보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 즉 첫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정책이 바뀌는 게 저는 연준의 긴축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이게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규제 정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네. 내가 기존에 하는 규제를 했고 그렇죠. 반독점을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 부유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큰 기조는 맞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부양책 쓴다는 이 이상 경기가 나빠지는 걸 방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되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인 한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보다도 더 유리한 주식 환경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중국의 정책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와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어쨌든 지표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중국의 봉쇄 정치와 관련된 변화가 야기시켜 줄 가능성이 높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중국 포지션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중국의 어떤 경기와 관련된 정책 변화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을 투자한다는 관점보다는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좋은 변수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중국 PPI 그나마 조금 이제 꺾이니까 낮아지기 시작을 했죠. 예.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힘든 시장을 헤쳐나가면서 진짜 반가워하더라고요. 중국 PPI 맞습니다. 낮아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뭐 한두 달 지표만 가지고는 섣부른 얘기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5%가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9.1%가 나왔을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공급 물가 관련해서 고점이 아니겠느냐. 물가 고점에 대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럼 사실 일단 시장은 일단은 더는 안 빠지거든요. 물론
향후에 봤더니 일시적이었어 그럼 다시 하락을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네. 그리고 전인대가 있을 텐데 전인대가 끝난 이후에 중국이 앞서 네. 말씀드렸던 정책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변화가 있다라면 물가와 관련해서 훨씬 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마침 현재 계절도 봄으로 들어가니 네.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는 시기하고도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계절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도 한번 주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확인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이 예. 기대가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는 저도 아직까지는 뭐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도 조금 더 확인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면 사실상 바닥은 찍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중국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비 9.1%인데 이번에 발표된 게 CPI는 전년비 0.9%라는 이런 대목에서 저는 이제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대체 그러면은 통제를 한 거죠. 어떻게 통계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결국에는 현재 중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 인민들한테 전가시키지 못하게 네. 당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되거든요. 요거를 기업의 실적에서 놓고 보면 현재 중국의 기업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가가 만약에 중국에는 물가가 낮아지면 반대로 생각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하나의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느낌이 하나 또 오네요. 네.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만 보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대응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인데 부장님 이게 이 외국인 돌아올 것 같습니까? 기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해답이 있는 게요. 중국에 예. 중국이 만약에 이 고물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결국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원유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절상할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예.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 원화도 동반 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외국인 입장이면 미국보다도 한국 시장에 더 많이 빠져 있으니 일단 가격에 대한 매력도 커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들어왔을 경우 환차익에 대한 기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 경기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면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포지션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본다라면 중국의 정책 변화가 외국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는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점들도 한번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결국 부장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지수대에서 추가 하락은 예를 들어 이게 3천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액션을 못 취하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지금 와서 더 빠진다고 뭘 움직이는 건 진짜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손도 안 나갈 뿐더러 고객분들이 있지만 손을 대면 어려워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리오프닝 올라간다고 따라서 봐야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그 다음 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바닥에서 쓰는 거니까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분히 어차피 이렇게 급나가는 시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이후에 그래도 시장이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관련한 성장들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셔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언제가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갈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3천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랠리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이끌 만한 시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네. 그 고민 속에서 내가 가지는 포트폴리오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과감하게 현재 우리가 알고는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기는 뭐 100%
100%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신금투에도 지금 재직 중이신 신금투도 지금 해외 투자 많이 많이 합니다. 예. 분위기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내 투자보다 더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렸던 분들이 지난해 말까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11월, 네. 12월 그 무렵 많이 예,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안 좋은 경험을 하셨고 거기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꼭지를 잡은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저는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기업들이 더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좁혀진다. 예. 델로 만델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브릭스란 표현을 들었던 게 이전인 브릭스였지만 그 나중에는 중국과 뭐 브라질 정도만 해서 두 국가만 좋았던 것처럼 지금 있던 빵 주식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업들이 다 향후에 반등을 한다고 상승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좁혀져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미국 시장이 다 반등한다고 똑같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엔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그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같이 많이 빠졌는데 올라올 때 분명히 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또 현재 오르고 있는 어떤 그 폭도 다른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기업들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 다르게 오르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차별화가 돼가지고 이 기업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교체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굉장히 어려우신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예. 그렇게 안 하면 손실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장님께 질문은 합니다만 이 질문이 참 부질없다는 걸 저도 아는 것이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에는 상황이 어렵죠. 맞습니다. 너무 예.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많은 미국 투자 투자자분들 쪽이 이렇게 권유를 해드려도 실제 현장에 맞닥뜨리면 행동 못 하세요. 손 나가기가 네. 힘들죠. 저희도 또 안타깝고. 네. 예. 우리 알렌 랜더님이 여기서 원화 강세되면 사업 개념이 죽는다 하셨지만 또 딜러들 사이에서는 외환 딜러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해외 투자 나갔던 그쪽에서 그냥 손절이 됐건 차익 실현이 됐건 그냥 다 던지고 그거 그냥 막 달러 다시 원화로 바꿔서 서울 들어오면은 환율 떨어진다고 원화 강세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네요.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역사를 보면 한국 시장이 더 좋았던 적도 많았고 예. 미국 시장이 더 좋았던 적도 많았고 예. 일방적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았던 적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많은 투자자분들 그 중에서도 정말 시장에서 정말 프로 중에 프로 정말 그 거액의 자산을 벌었던 분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었어요. 네. 내가 돈 벌 때 주주가치 없었는데도 벌었어.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주주가치 없었는데 주주가치 환원 정책 이런 거 없었는데도 나는 돈을 벌었다. 그런 거 없어도 예. 그래서 모두에게 던져진 환경은 같다. 핑계일 뿐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너무 핑계 대지 말고 그래도 좋은 기업을 찾을 노력을 많이 하면 그래도 많은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선엽 부장님은 얼마 전에 이제 영업적으로 가시기 전만 하더라도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리서치에서도 있었었고 기금도 운영을 했었죠. 기금도 운영하셨고 예. 그래서 뭐 기관도 해보고 애널리스트 생활도 한 2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어쨌거나 뭐 기관의 하우스 뷰가 됐건 개인적인 뷰가 됐건 계속해서 시장에 우리 이선엽 부장님의 뷰를 갖다가 많이 수시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제시해 오신 편이었고 지금도 뭐 그 매체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또 세미나도 나가시죠. 예, 지금도 뷰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팟으로 제가 또 이제 글을 써서 많이 올려서 뭐 며칠 전에도 여러 가지 글을 써서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참고를 해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저도 부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그겁니다. 그 유연하심과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집하지 않으시는 거. 특히 이게
이게 이게 힘들거든요. 투자자들이 실제 돈이 태워져 있으면은 돈이 태워져 있으면 하나의 고집이 돼 버리거든요. 고집이 돼 버리고서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미국처럼 하는 게 맞다고. 시황쟁이들은 진짜 거래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래 놓으면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 놓으면 이거 시황 엉망되거든요. 그 돈 몇 푼 들어가 있어 놓으면은 그렇죠. 자기 거만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2020년을 갖다가 겪고 나서 보니까 정말 엉뚱한 소리만 한 게 저는 2020년이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걸 갖다가 억셉트를 못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고. 그리고 제가 한 적어도 20, 30년 의지해왔던 차트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2020년이었어요. 사실 투자 전략도 하나도 안 맞았고요. 경제지표 제가 그래도 어설프지만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는 참 많이 해봤는데 모든 그 이론들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대부분 리서치 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대사하락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다 대세 상승기였었죠. 또 대부분의 금리 인상기는 지수가 반드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금리 인상기인데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좋은 얘기하냐, 된다고 얘기하냐, 뭐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을 그런 받고 식으로 지금 오히려 뭐 시장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금리 인상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전엔 금리 인상기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역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됐으니 이전에 있었던 사례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왔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씩 시도하는 예전에는 그러면 이런저런 어떤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의미가 작죠. 그렇죠. 이전에 국지전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예전에 있었던 모든 전쟁 또는 자연재해는 증권 입장에서 보면 매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발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 예를 들면 고베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고베 대지진 때도 일본이 그 뒤로 2년 동안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면 그때 그 당일만 문제예요. 당일만 니케이가 박살났지. 전쟁도 뭐 우리도 역사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2차 대전이라는 걸 겪고 나서 대공황에 대한 그 피해를 처음으로 복구를 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대공황에 대한 그 잔여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였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6.25 그렇죠? 한국전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어섰던 경험도 있고 잘 보면 내 나라에서 나지 않은 모든 전쟁은 사실 다른 국가들한테는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모든 게 파괴돼서 새로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일단 나기 전까지는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서부터는 나는 그날부터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재건에 대한 기대 아니면 무기 같은 거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올랐던 게 일반적인데 과연 지금 이번에 그 러시아 사태를 일반론에 들이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자꾸 이제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벌써 몇 년 됐죠 부장님 그 그레이트 리셋. 이 명제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이 진짜 뭘 위한 그레이트 리셋인지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그리고 지금 세상도 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식당들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식당. 생각보다 서빙 로봇이 많아졌어요. 서빙 로봇이 서빙하는 데가 한두 군데씩 늘어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몇 군데 못 봤어 하지만 그때가 바닥인 거죠. 내 눈에 계속해서 눈에 많이 띄면 이미 그때는 주가가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도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아이디어는 로봇 산업이 많아질수록 임금 인상에 대한 게 줄어들겠죠. 이제 사람을 안 쓰면 되니 일자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로봇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방어적인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재 물가를 막기 위한 우리가는 비용을 막기 위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 움직임도 저는 주가에 굉장히 큰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많은 댓글을 보면서 참 어려우신 것도 알고 있고 뭐 좋다라고 얘기하면 불편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항상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기회를 항상 엿보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게 될까? 어떤 좋은 돌파구가 없을까에 대한 이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이 만약에 기울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실제 나중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말 못 사십니다. 실제 시장이 턴을 하고 전환점에 되면서 상당 부분 올라올 때까지는 이 생각을 못 바꾸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시장에 대한 경계론을 가졌던 분들 중에서 돈 번 분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잘 보시면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경계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만 최소한 어떤 게 나오면 전환점일까? 두 번째, 이 전환점이 났을 때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볼까도 이제는 한번 생각을 바꿔서 안 좋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균형적인 생각도 저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예. 아유. 벌써 시간이 됐나요? 시간이 막 그거 한 데다가 지금 한 50분 남짓 하셨는데 남들 한 100분 컨텐츠를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별 말씀을. 예. 오늘도 많은 일정 또 소화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또 저희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조만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